이 나라는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거대한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들이 커피를 마시고 지하철에 몸을 싣는 아주 일상적인 풍경.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본 전략가들은 소름 끼치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들이 가진 진짜 정체는 사무원이 아니라 단 몇 시간 만에 정밀 기계를 분해하고 조립하며 완벽한 타격을 수행하는 준비된 기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이들의 순진한 미소에 속아 넘어가고 있을 때 한국이 숨겨온 이 기괴한 반전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지친 하루를 연기하던 600만의 전사들이 일제히 눈을 뜨는 순간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평화로운 일상 뒤에 숨겨진 한국의 소름 돋는 두 얼굴,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나라가 어디냐고 물으면 대부분 중국을 말합니다. 중국이 가장 신경 쓰는 나라가 어디냐고 물으면 대부분 미국을 말하죠. 둘 다 틀렸습니다. 두 나라가 동시에 계산기를 꺼내드는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 핵무기도 없고 항공모함도 없는 나라죠. 그런데 강대국들은 이 나라 앞에서 함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저는 국제 안보 전략을 가르치고 있는 스탠퍼드 석좌 교수 리처드 콜먼입니다. 과거 미 국방부 전략 분석관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죠. 오늘은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서울 출근길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하철 안에 빼곡히 들어찬 사람들. 구겨진 셔츠, 축 처진 어깨, 피곤에 절은 얼굴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눈을 감고 있는 남자들이죠. 여러분이 그 장면을 본다면 뭘 느끼겠습니까? 평범하다, 지쳐 보인다, 별것 없어 보인다. 대부분 그렇게 볼 겁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남자들의 이력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격 자세로 엎드려 방아쇠를 당겨본 사람들이에요. 완전 군장을 메고 야산을 뛰어본 사람들이고 수류탄 투척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죠. 박격포 운용을 배운 사람들이고 비가 쏟아지는 밤에 경계 근무를 서본 사람들이에요. 소대 단위 전술 기동을 직접 해본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같은 칸에 타고 있습니다. 한 칸이 아닙니다. 모든 칸에 있어요. 그 지하철이 지나가는 모든 도시에, 모든 골목에 있습니다. 이게 한국이에요. 일반적인 국가에서 예비군은 군대를 돕는 조직입니다. 훈련받은 소수가 민간에 흩어져 있다가 유사시 부름을 받는 구조예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이 나라는 사회 전체가 통째로 군대로 치환됩니다. 평소에는 회사원, 배달기사, 트럭 운전사인 사람들이 군복을 입는 순간 그대로 야전부대가 되죠. 사회 시스템과 군사 시스템이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로 겹쳐져 있는 구조예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예비군 있는 나라가 한국만은 아니잖아요. 왜 한국만 콕 집어서 특별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예비군 제도 자체는 여러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독일은 지원제예요. 원하는 사람만 남는 구조입니다. 프랑스는 직업군인 중심으로 재편됐죠. 미국의 주방위군은 평시에는 민간인에 가깝고 소집 후 상당한 재훈련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국토 규모와 인구 조건이 다르죠. 핵심 차이는 하나예요. 다른 나라의 예비군은 소집 이후 다시 만들어야 하는 전력입니다. 한국의 예비군은 소집 즉시 켜지는 전력이죠. 왜 그럴까요? 한국의 군사훈련은 기술을 아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몸에 박아 넣을 때까지 반복시키죠. 운전을 처음 배울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핸들을 어떻게 잡는지, 브레이크를 언제 밟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생각하지 않아도 손발이 먼저 움직이죠. 그게 근육 기억이에요. 기억은 흐려질 수 있어도 루틴은 남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총을 잡으면 손이 먼저 움직이는 이유가 여기 있죠. 여러분 중에 총을 다뤄보거나 쏴본 학생 있나요? 한두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격장에서 체험해본 게 전부겠죠. 그렇다면 총이 고장났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놀이새가 걸렸을 때, 탄피가 배출되지 않았을 때.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회에서 총은 완제품입니다.
고장나면 전문가를 부르는 물건이죠. 한국 예비군은 다릅니다. 총은 쏘는 물건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장비로 학습됩니다. 분해, 조립, 정비, 기능 고장 처치까지 몸으로 익힌 사람들이죠. 총이 고장나면 욕을 뱉으면서도 손은 이미 놀이쇠를 후퇴시키고 있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총을 쏠 줄 아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총을 완전히 이해하고 장악하고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많은 외국인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출근길에 저 무기력한 모습을 보고 위기 상황에서도 저 모양이겠거니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한 오판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특이한 습성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느슨해 보이고 별 의욕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위기가 닥치는 순간 사람이 바뀝니다. IMF 외환위기 때 전 국민이 금을 들고 나왔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태안기름 유출 사고 때 자발적으로 모인 자원봉사자가 100만 명을 넘긴 나라가 어디입니까? 위기의 순간 한국인들은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입니다. 목표가 명확해지고 끝이 보이고 역할이 나뉘는 순간 그 집단은 전혀 다른 존재로 전환되죠. 평소의 무기력함은 나태함이 아닙니다. 작동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은 상태일 뿐이에요. 한국의 남자들은 특별한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시민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는 그 평범한 시민들에게 필요할 때 국가를 지탱할 수 있는 전투 루틴을 한 번 이상 새겨 넣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비싼 자원은 장비가 아닙니다. 시간이에요. 다른 나라가 예비군을 만드는 시간 동안 한국은 이미 전력을 꺼내 쓰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지친 얼굴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잠들어 있는 전력이에요. 저는 이 사람들을 잠자는 사자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지쳐 보이고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이 사자들이 깨어나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백만 명이 동시에 눈을 뜨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로 돌아가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한국이 강대국들의 계산표를 복잡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 나라의 무서움은 보이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하철 안에, 골목 안에, 평범한 일상 안에 잠들어 있죠. 이 잠자는 사자들의 DNA가 어디서 왔는지 그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한국의 예비군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수천 년에 걸쳐 이 땅에서 반복된 생존 방식이 오늘날의 모습으로 굳어진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막혀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대륙 세력이 내려오고 바다 건너로는 해양 세력이 호시탐탐 노리죠. 국토는 좁고 전선과 후방의 거리는 짧습니다. 어디서 쳐들어와도 수도까지 금방 닿는 지형이에요. 이 조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반도 역사에서 외침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학자마다 집계가 다르지만 수백 차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쟁이 예외가 아니라 주기였던 땅이에요. 이런 조건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비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토가 좁고 외침의 빈도가 높은 나라에서 상비군은 언제나 숫자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한국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사회 전체를 전투 인력으로 만드는 것이었죠. 고구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구려가 무서운 이유를 많은 사람들은 강한 군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어요. 고구려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전투 능력을 군대에만 가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고구려에는 경당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청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글과 무예를 동시에 가르쳤어요. 문과 무를 분리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학교에서 전공 수업과 함께 사격훈련, 전술기동, 체력 단련을 동시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 결과 전쟁이 나면 병사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준비된 인구를 꺼냈으면 됐죠.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했을 때 113만 대군을 동원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었어요. 그런데 고구려는 이걸 막아냈습니다. 정규군이 전선을 지키는 동안 사회 전체가 전투 조직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무기를 든 사람이 군인만이 아니었던 거죠. 이게 가능했던 건 전투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려로 넘어오면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집니다.
고려는 북방 유목민족의 압박을 계속 받았습니다. 거란이 쳐들어왔고 여진이 위협했죠. 상비군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관군이 만들어졌습니다. 농민들을 묶어서 전시의 병력이 급증하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숫자로 압도하는 전략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별무반이 등장하면서 군대 편성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신분이 아니라 기능으로 편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귀족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상인도 싸우고 수공업자도 싸우고 종교인도 싸웠어요. 각자 자기 기능에 맞는 역할을 맡은 거죠. 군대는 계급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능으로 만든다는 개념을 고려가 이미 실전에서 검증한 겁니다. 현대 한국 예비군에서 통신기술자가 통신병이 되고 의료진이 의무병이 되는 구조. 그 발상의 뿌리가 여기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가장 극적인 순간은 조선에서 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 정규군은 무너졌습니다. 선조는 도망쳤고 한양은 점령당했어요. 누가 봐도 끝난 전쟁이었죠. 그런데 나라가 살아남았습니다. 의병 때문이었어요. 의병을 그냥 용감한 백성들의 자발적 봉기라고 보면 절반밖에 모르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보면 의병은 상비군이 붕괴했을 때 사회 자체가 군대로 전환되는 메커니즘이었어요. 핵심은 용기가 아닙니다. 구조예요.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전투 주체가 됐습니다. 골짜기 하나 산길 하나를 손바닥 보듯 아는 사람들이 싸우니 외부에서 온 군대가 당해낼 재간이 없었죠. 보급선을 끊고 교통로를 차단하고 후방을 교란했습니다. 정면으로 싸운 게 아니라 상대의 약점을 찌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의병장들 대부분은 현직 장교가 아니었어요. 유학자였고 지역 유지였고 평범한 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군대를 조직하고 전술을 짜고 전투를 이끌었죠. 왜 가능했을까요? 평시에 쌓아온 지식과 네트워크가 전시의 지휘 능력으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역량이 군사적 역량으로 치환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이 수천 년 동안 반복해온 방식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당시 특수한 상황 아닌가요? 지금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의병이 한 번으로 끝났다면 그냥 역사적 사건이겠죠. 그런데 조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발 동원이 반복되자 그걸 제도화하기 시작했어요. 잡색군과 소고군이 그 결과입니다. 평시에는 생업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소집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지역 단위로 편제를 유지하고 있다가 유사시 지역 방어에 투입되죠. 이게 무슨 소리처럼 들립니까? 현대 예비군 제도와 구조가 똑같습니다. 조선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이 틀을 만들어뒀던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는 근대로 이어집니다.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정규군도 없고 국가 예산도 없고 기댈 곳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상황에서 독립군은 어떻게 싸웠을까요? 낮에는 농사짓고 밤에는 훈련했습니다. 생업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무장하는 방식이었죠. 국가가 없어도 사회는 해체되지 않았고 사회가 그대로 전투 조직으로 겹쳐졌어요.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 동원 체계가 작동했다는 겁니다. 명령을 내리는 정부도 없고 예산을 대는 국고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스스로 모이고 스스로 훈련하고 스스로 싸웠습니다. 이건 제도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체질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이 방식으로 살아남아 온 사람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고구려의 경당에서 시작된 것이 고려의 관군과 별무반으로 이어지고 조선의 의병과 소고군으로 제도화되고 일제강점기의 독립군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형태는 매번 달랐지만 본질은 하나였어요. 사회가 곧 군대가 됩니다. 평시의 시민이 전시의 전투원으로 치환되죠. 이 구조가 수천 년 동안 반복되면서 한국 사회의 체질 속에 새겨진 겁니다. 지하철 안에 그 남자들이 잠자는 사자인 이유가 오늘의 훈련 때문만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외침이 수백 차례였던 땅에서 그때마다 사회가 군대로 바뀌는 방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죠. 생존이 DNA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된 체질이 현대 국가 시스템으로 완전히 고정된 결정적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그 순간을 이해하려면 한국이 맞닥뜨린 가장 독특한 위협을 먼저 봐야 합니다. 체질은 체질이고 시스템은 시스템입니다. 수천 년 동안 쌓아온 동원의 체질이 현대 국가의 제도로 완전히 고정된 순간이 있습니다. 그 계기가 된 건 정규전이 아니었어요. 비정규전이었습니다. 전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선이 있는 전쟁이에요. 군대와 군대가 맞붙고 전선이 밀리면 지는 방식이죠.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명확합니다. 다른 하나는 전선이 없는 전쟁이에요. 적이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고 누가 적인지도 모릅니다. 군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회를 공격하는 방식이죠. 발전소를 끊고 통신망을 무너뜨리고 교통로를 차단하고 주민들 사이에 공포를 심습니다. 목표는 전선 돌파가 아닙니다. 사회마비입니다. 한국은 바로 이 두 번째 전쟁을 강요받았습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특수부대원 31명이 청와대 800m 앞까지 침투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이었어요. 이들은 민간인 복장으로 위장했고 군인들 사이를 유유히 통과했죠. 결국 교전이 벌어졌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총격전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해 울진과 삼척에는 무장 게릴라 120명이 침투했습니다. 민간인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위협하고 세력을 확장하려 했죠. 주민들이 신고하자 이들은 신고자를 살해했습니다. 이 두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한국 정부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상비군만으로는 후방을 지킬 수 없다. 전방에 군대를 배치해도 후방 곳곳에 구멍이 생깁니다. 산길 하나, 해안선 하나, 마을 하나를 현역 군인이 전부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답은 하나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직접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968년 4월 향토예비군이 창설됐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예비군은 전력 부족을 채우는 보조병력이에요. 한국의 예비군은 탄생부터 목적이 달랐습니다. 후방 방어의 기본 전력이었죠. 보조가 아니라 필수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예비군이 실제로 얼마나 쓸모 있는지는 곧바로 증명됐습니다. 울진 삼척 침투 사건에서 게릴라 소탕에 투입된 건 현역 군인만이 아니었어요. 지역 예비군과 주민들이 함께 움직였죠. 현역이 모르는 산길을 예비군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골짜기가 막히는지, 어느 능선에서 시야가 트이는지, 어느 마을 사람이 수상한 사람을 봤는지. 이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들어오면서 토벌 작전의 속도가 달라졌어요.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 잠수함이 좌초되면서 특수부대원들이 강릉 인근 산악지대로 흩어졌어요. 49일에 걸친 대규모 소탕 작전이 벌어졌죠. 이 작전에 예비군이 대규모로 동원됐습니다. 험준한 태백산맥 지형에서 현역 군인보다 지역 예비군이 훨씬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결국 침투한 특수부대원 26명 중 24명이 사살되고 1명이 생포됐습니다. 이 결과의 뒤에는 지역 예비군의 지형 정보가 있었죠. 비정규전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지형 정보입니다. 현역 군인은 배치된 곳을 지킵니다. 어제까지 강원도에 있다가 오늘 전라도로 배치될 수 있어요. 그 지역의 골목을, 산길을, 사람들의 동선을 알 수가 없죠. 예비군은 다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지킵니다. 뒷산 어디에 자연 동굴이 있는지, 어느 골목이 막다른 길인지, 어느 집 담장이 낮은지 몸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훈련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살면서 쌓인 정보죠. 침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역을 전혀 모르는 외부인이 지키는 곳과 그 지역에서 평생 살아온 사람들이 지키는 곳. 어느 쪽이 더 뚫기 어려울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훈련받은 현역 군인이 더 강한 거 아닌가요? 개인 전투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전은 개인 전투력 싸움이 아니에요. 정보전이고 지형전이고 심리전이죠. 예비군이 무서운 이유는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 땅을 알고 그 사람들을 알고 그 동네를 알기 때문이에요. 침투자에게 이건 악몽입니다. 어디서 누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이 설계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회 전체에 공통의 행동 언어를 심어둔 거예요. 한국 성인 남성 대다수는 동일한 구령을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절차로 훈련받았고 동일한 편성 단위인 분대와 소대 구조를 경험했죠. 동일한 장비 운용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위기 상황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설명 없이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1분대 좌측, 2분대 우측이라는 한마디에 각자 자기 역할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훈련된 군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걸 사회 전체에 깔아뒀죠. 비정규전에서 가장 무서운 건 이거예요. 어디서 누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서로 말이 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완성한 건 설계가 아니었습니다. 반복된 위협이었어요. 제도는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살아있는 시스템이 되려면 반복적으로 호출돼야 합니다. 한국은 침투 위협이 주기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예비군이 서류 속 조직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조직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었죠. 위협이 제도를 만들고 위협이 제도를 굳히고 위협이 제도를 사회 습관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한국 예비군이 다른 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예요. 독일의 예비군은 위협이 사라지면서 약해졌습니다. 한국의 예비군은 위협이 반복되면서 강해졌죠. 결국 한국은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전방에서는 상비군이 전선을 지키고 후방에서는 예비군이 사회를 지킵니다. 전선과 후방이 동시에 방어되는 구조예요. 침투자 입장에서는 전선을 뚫어도 후방이 막혀 있고 후방을 파고들어도 지역 주민들이 무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요새입니다. 성벽이 있는 요새가 아니에요. 사람들로 이루어진 요새죠. 한국은 국가 전체를 요새로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새의 벽돌 하나하나가 바로 지하철 안에 저 평범한 남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요새가 국경 밖에서도 작동한 적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있습니다. 그것도 전쟁터가 아닌 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요. 1992년 4월 2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경찰이 사라졌습니다. 로드니 킹 사건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도시 전체가 폭발했어요. 약탈이 시작됐고 방화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감당이 안 되자 사실상 특정 구역에서 손을 뗐죠. 치안 공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체는 보통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도망치거나 무너지거나. 그런데 한인타운은 달랐습니다.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현장을 취재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총을 든 민간인이 있는 건 미국에서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총만 든 게 아니었습니다.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건물 옥상마다 사람이 올라가 있었어요. 그냥 올라간 게 아닙니다. 시야가 트이는 지점을 골랐고 엄폐물 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각도를 계산해서 교차 사격이 가능한 위치를 선점했죠. 골목 입구는 전부 막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일부러 열어뒀어요. 공격자가 그쪽으로 몰리면 양옆과 위에서 동시에 압박이 들어오는 구조였습니다. 군사용어로 킬박스입니다. 적을 넓게 상대하지 않고 좁은 공간으로 유도해서 비용을 극대화하는 전술이죠. 민간인이 이걸 즉흥으로 설계했다고요?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외신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AP통신은 한인들의 대응을 보도하면서 조직화된 방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CNN 현장 중계에서는 앵커가 저들은 민간인이지만 군대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했죠. 영국 언론들도 이 장면을 집중 보도하면서 루프탑 코리안이라는 표현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루프탑 코리안. 이 별명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세계 언론이 이 장면을 민간인 사건이 아니라 전투 장면으로 봤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라디오 코리아라는 한인 방송국이 있었어요. 이 방송국이 폭동이 시작되면서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가 공격받고 있는지, 어느 방향에서 군중이 몰려오는지, 어느 구역이 비어 있는지, 누가 어디로 이동해야 하는지. 이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방송을 타고 흘렀어요. 군사용어로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지휘, 통제, 통신, 정보. 줄여서 C4I입니다.
전쟁터에서 작전을 조율하는 핵심 시스템이죠. 민간 방송국이 이 역할을 수행한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진지보다 정보망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군대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가 끊기면 조직이 죽는다는 걸요. 총이 있어도 어디서 적이 오는지 모르면 쓸모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황 파악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로 좁혀집니다. 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어떻게 민간인 신분으로 이런 전술 문법을 갖고 있는 걸까요? LA 현장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집단으로 자주 언급되는 건 해병대 출신 예비역 네트워크였습니다. 해병대라는 단어를 자부심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전술적 특성으로 읽어야 해요. 고립 상황에 익숙한 집단입니다. 소부대 단위 방어 경험이 있고 공격보다 거점 유지에 강하죠. 통신과 규율이 몸에 배어 있고 전후 네트워크가 즉각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그 문법이 살아있었을까요? 여기서 베트남전을 꺼내야 합니다. LA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1967년 2월 14일 베트남 짜빈동. 한국 해병대 청룡부대 한 개 중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병력은 294명이었어요. 그날 밤 베트콩이 들이닥쳤습니다. 병력 규모가 전해지는 수치로 약 3,000명이었어요. 10배가 넘는 병력이 야간에 파상 공격을 퍼부은 겁니다. 누가 봐도 끝난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해병대는 버텼습니다. 어떻게 버텼을까요? 첫째, 거점을 요새화했습니다. 넓게 퍼져서 싸우지 않았어요. 한 점을 지키는 방어 체계를 만들었죠. 참호가 아니라 구조화된 방어선이었습니다. 둘째, 화력을 분산하지 않았습니다. 10배의 적을 넓게 상대하면 집니다. 그래서 접근로를 좁혔어요. 적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통로를 만들고 거기에 화력을 집중했죠. 셋째, 혼란 속에서도 지휘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야간에 파상 공격이 반복되면 조직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소부대 단위로 역할이 명확히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적 800여 명을 사살하고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무려 20대 1의 교환비로 상징화된 전투예요. 이제 LA로 돌아옵니다. 옥상 진지는 짜빈동의 거점 요새화입니다. 골목 통제는 짜빈동의 접근로 집중이에요. 라디오 코리아는 짜빈동의 지휘 통제 사고입니다. LA는 처음 만든 게 아닙니다. 베트남 밀림에서 한번 만들어 본 것을 도심 환경에 맞게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이 번역이 만들어낸 결과는 전투가 아니라 억제였습니다. 공격 비용이 급등했어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인타운은 건드리면 벌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겼죠. 군중은 더 쉬운 목표를 찾아 이동했습니다. 억제력의 실체가 이겁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싸우기 전에 상대의 계산을 바꾸는 겁니다. 외신들이 나중에 이 사건을 돌아보면서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저들은 단순히 무장한 민간인이 아니었다. 조직화된 전투 집단처럼 움직였다. 전쟁 경험은 기술을 남기지 않습니다.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을 남깁니다. 혼란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방법을 남기죠. 그리고 그 방식은 밀림에서도 도심에서도 수십 년이 지나도 작동합니다. 대한민국의 예비 전력은 국경 안에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함께 이동하고 필요할 때 다시 켜집니다. 지하철 안에 저 평범한 남자들이 어디를 가든 그 안에 그 문법이 살아있는 거예요. 전쟁은 무기로 시작해서 보급으로 끝납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도 탄약이 떨어지고 장비가 고장나고 통신이 끊기고 보급이 막히는 순간이 오죠. 그때 버티는 나라가 이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버티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많은 나라들이 이 질문에 더 많은 현역 군인으로 답합니다. 한국은 다르게 답했어요. 사회 안에 이미 있는 기술을 전시에 즉시 꺼내 쓰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예비군의 가장 큰 약점은 소집 이후에 드러납니다. 장비가 바뀌어 있고 절차가 바뀌어 있고 무엇보다 그 사람의 전문성이 군사 임무로 이어지지 않아요.
소집하고 나서 다시 훈련시켜야 하는 시간이 발생하죠. 전쟁에서 가장 비싼 자원이 시간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건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입니다. 한국은 이 문제를 다르게 풀었어요. 핵심은 군 복무 시절 특기입니다. 한국은 입대할 때부터 다릅니다. 병사에게 군사 특기를 부여할 때 대학 전공이나 사회 경력을 참고해요. 의대생이나 간호학과 출신은 의무 특기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전기통신 전공자는 통신 특기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죠. 처음부터 그 사람이 가진 전문성을 군사 임무에 연결하도록 설계된 겁니다. 그러니 제대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 복무 중에 닦은 특기와 사회에서의 직업이 겹치는 비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입대 전 전공이 특기로 이어지고 그 특기가 다시 사회 직업으로 연결되는 구조예요. 그 결과 소집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통신 특기를 받고 제대한 사람이 사회에서 네트워크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면 군사훈련과 현장 숙련이 동시에 살아납니다. 군대에서 배운 전술통신 절차 위에 사회에서 쌓은 기술이 얹히는 거죠. 재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돌아오는 겁니다. 공병 특기를 가진 사람이 사회에서 중장비 기사로 일했다면 마찬가지예요. 군수 특기를 가진 사람이 물류업계에서 경력을 쌓았다면 소집 즉시 전시 보급 임무가 가능하죠. 의무 특기 출신이 간호사나 의사로 일하고 있다면 야전 의무 임무로 전환되는 시간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특기랑 직업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 않나요?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특기와 직업이 일치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 사람들의 또 다른 특성이 작동합니다. 한국은 모든 게 빠르고 극단의 효율성을 보유한 민족이에요. 이걸 문화적 특성이라고 치부하면 안 됩니다. 전략적으로 봐야 하죠. 낯선 장비 앞에서 매뉴얼을 처음 펼치는 사람과 매뉴얼 없이 일단 만져보고 작동 원리를 파악하는 사람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새로운 상황에 던져졌을 때 적응하는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른 거예요. 이게 군사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특기와 직업이 완벽하게 맞지 않더라도 일단 현장에 투입되면 빠르게 흡수하고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재훈련 시간을 최소화하는 능력이 개인 차원에서도 작동하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적응 속도가 빠른 인력으로 채워져 있다는 건 전시에 엄청난 유연성을 갖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증명된 사례가 있습니다. 전쟁터가 아닌 곳에서요. 충청남도 태안.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토가 크레인 바지선과 충돌하면서 원유 1만 2천 톤이 바다로 쏟아졌습니다. 서해안 역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였어요. 검은 기름이 해안선을 뒤덮었고 어민들의 생계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정부가 손쓸 새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요. 최종 집계된 자원봉사자 수가 100만 명을 넘겼어요. 100만 명이 한 곳에 몰리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아수라장이 됩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면 서로 부딪히고 작업이 겹치고 동선이 꼬이고 지시가 내려가지 않고 안전사고가 터져요. 의지만으로는 절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런데 태안에서는 달랐습니다.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구역이 나뉘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도구와 인원이 정리됐습니다. 반복 작업의 속도가 유지됐고 동선이 꼬이지 않았죠. 체력이 바닥나는 상황에서도 작업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삽질이 뭔지, 운반이 뭔지, 줄 맞춰서 움직이는 게 뭔지 몸으로 아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반복 작업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작업분대처럼 움직인 거예요. 인간 중장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장비가 부족해도 인력이 공정을 유지하는 능력이에요. 작업을 쪼개고 이어붙이고 반복을 버텨내는 절차 능력이죠. 이게 전시로 옮겨가면 야전 구축, 장애물 제거, 보급 유지, 통신 복구가 됩니다. 전투의 지속 능력을 올리는 겁니다. 구조였어요. 한국 사회가 스스로 작업분대로 전환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동원만으로는 부족한 영역이 있어요. 전차 정비, 군수 보급, 전술통신 같은 분야는 숫자가 아니라 전문성이 필요하죠.
이 공백이 생기면 전투 지속 능력이 급락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상비예비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연간 일정 기간 동안 현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복무하는 전문 예비 인력이에요. 민간 직업과 군사 특기가 일치하는 전문가들이 유사시 즉각 투입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결국 한국은 이중 구조를 갖게 됐습니다. 수백만 명의 대규모 동원으로 억제력을 형성하고 전문 예비 인력으로 전투 지속 능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규모로 억제하고 전문성으로 지속합니다. 이게 한국형 예비 전력의 설계죠. 총을 쏠 줄 아는 사람이 많다는 게 끝이 아닙니다. 이 사회는 전시가 되면 사람만 동원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동원하고 숙련을 동원하고 절차를 동원해요. 평시에 사회를 움직이던 모든 전문성이 전시에는 전투 인프라로 치환됩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힘의 실체죠. 그런데 숫자만 많다고 무서운 게 아닙니다. 평균이 높아야 무서운 거죠. 세계 어느 나라든 병력 수는 늘릴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징집하면 되고 시간이 있으면 훈련하면 돼요. 그런데 그 병력의 평균값을 끌어올리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쉽게 되지 않아요. 한국은 바로 그 평균값이 다른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밀한 사격 능력은 소수의 영역이에요. 특수부대, 저격수, 장기 복무 직업군인. 이 사람들만 총을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있죠. 일반 예비군에게 총은 방아쇠를 당기는 물건입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성인 남성 대다수가 총을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나라예요.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총을 쏘는 것과 총을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총을 쏘는 사람은 방아쇠를 당기죠. 총을 이해하는 사람은 왜 빗나갔는지를 압니다. 0점이 뭔지 알고 호흡이 격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조준과 격발 사이의 루틴을 몸으로 알고 있어요. 탄착점을 보고 오차를 수정하는 절차를 반복해 본 사람들이죠. 이게 감각이 아니라 절차로 사격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절차를 안다고 잘 맞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맞습니다. 절차가 명중률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절차에는 감각에 없는 결정적인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 남는다는 거예요. 감각은 흐려집니다. 10년 만에 총을 잡으면 예전에 그 손맛이 바로 돌아오지 않죠. 그런데 절차는 다릅니다. 총을 잡으면 손이 먼저 움직여요. 탄창을 확인하고 약실을 점검하고 견착 자세를 잡고 호흡을 조절하는 순서가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건 기억이 아니라 습관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예비군의 강점은 사격 실력이 아닙니다. 절차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절차가 어떻게 사회 전체에 균일하게 남게 됐을까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표준화예요. 한국 성인 남성 대다수는 동일한 구령, 동일한 절차, 동일한 사격 방식을 경험했습니다. 개인이 알아서 배우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표준을 정해서 전국에 똑같이 적용한 거죠. 그 결과 개인차가 줄어들고 집단 평균이 올라갔습니다. 사회 전체에 사격 공통 언어가 깔린 거예요. 둘째는 피드백 구조입니다. 사격은 즉시 결과가 나와요. 맞거나 틀리거나. 틀리면 왜 틀렸는지가 루틴으로 돌아오고 수정이 반복되면서 절차가 몸에 박히는 구조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기술은 지식에서 습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습관은 잘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절차가 실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반도 국토의 70%는 산악 지형입니다. 나머지 주요 거점은 고밀도 도시예요. 이 조건에서 전쟁이 나면 어떤 사격 능력이 실제로 중요할까요? 1km 밖의 적을 저격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꺾어진 골목에서 능선 너머에서 갑자기 마주친 적을 순식간에 제압하는 능력이에요. 200m 이내의 근거리 교전이죠. 한국 예비군의 훈련 시스템은 정확히 이 거리에 맞춰져 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교전 상황에 최적화된 거예요. 그 결과 어떤 능력이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이 총을 잡으면 조준경을 들여다보고 호흡을 가다듬는데 시간을 다 쓰겠죠. 한국 예비군은 총을 어깨에 견착하는 것과 동시에 조준이 끝납니다. 200m 이내의 표적은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반사의 대상이에요.
시가전에서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복잡한 지형에서 적과 마주쳤을 때 누가 먼저 유효한 타격을 가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첫 발의 반응 속도죠.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 능력은 단순히 방아쇠를 빨리 당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총의 유효 사거리가 닿는 범위를 어떻게 전술적으로 통제해야 하는지를 몸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동네의 골목 하나하나를 전술적 요충지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지점에서 쏘면 2개의 적글로를 동시에 제압할 수 있는지, 어느 건물 모퉁이가 엄폐와 사격을 동시에 허용하는지, 어느 골목이 막다른 길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훈련장에서 만들어진 능력이 아닙니다. 살면서 쌓인 지형 이해와 군 복무에서 체득한 전술 문법이 합쳐진 거예요. 한 학생이 또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실제 전투 경험이 없는 예비군이 전장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전투 경험이 없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야 해요. 전투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겁쟁이가 아닙니다. 패닉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패닉은 왜 일어날까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일어납니다. 손이 멈추고 몸이 굳고 판단이 사라지죠. 그런데 절차가 몸에 새겨진 사람은 다릅니다. 생각보다 손이 먼저 움직여요. 총을 잡으면 손이 알아서 움직이고 몸이 알아서 엄폐물을 찾고 귀가 알아서 사격 방향을 추정합니다. 패닉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이게 절차 훈련이 만들어내는 진짜 가치입니다. 용감해지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 속에서도 몸이 움직이는 거죠. 결론으로 돌아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밀도는 특수요원의 영역입니다. 훈련받은 소수만 총을 시스템으로 이해하죠. 한국은 그 정밀도가 보편이 된 나라예요. 270만 예비군 중 상당수가 총을 절차로 이해하고 유효 교전 거리를 몸으로 알고 지형을 전술적으로 읽을 줄 알고 패닉 없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상대국 입장에서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병력이 많다가 아닙니다. 한국은 병력이 많은데 평균값이 높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균값이 전국 구석구석에 균일하게 깔려 있다는 게 계산표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억제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저장된 정밀한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억제력이에요. 총을 가진 사람이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총을 이해하는 사람이 사회 전체에 깔려 있는 나라죠. 지금까지 저는 한국의 예비 전력을 안에서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시선을 바꾸겠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겠습니다. 억제력은 내가 강하다고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그렇게 계산할 때 비로소 완성되죠. 그렇다면 세계는 지금 한국을 어떻게 계산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하나 짚고 가야 합니다. 세계가 한국 예비 전력을 볼 때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미군이 빠지면 한국은 버티는가? 잔인한 질문이죠. 하지만 국제전략 분석에서 이 질문은 언제나 살아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 조정 가능성이 보도될 때마다 전 세계 싱크탱크들이 동시에 같은 계산을 시작해요. 공백이 생기면 한국은 얼마나 버티는가?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질문에 대한 세계의 답이 점점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엔 미군이 변수가 되면 한국이 흔들린다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분석가들의 시선이 상비군 숫자에서 예비 전력 총량과 복원력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미국 주도 싱크탱크들이 한국 예비 전력을 분석할 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략적 보험이라는 말이에요. 보조 전력이 아닙니다. 보험이죠. 보험은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왔을 때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나라의 운명을 가릅니다. 세계는 한국 예비 전력을 그 위치에 놓고 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실제로 미군이 빠지면 한국이 버틸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많지 않나요? 그 시각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그 회의론이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전선 전력으로만 보지 않아요. 복원력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선이 흔들려도 사회가 버티는 나라인가? 공백이 생겨도 스스로 채우는 나라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쌓이면서 회의론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보궐력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걸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연합훈련이에요. 한미연합훈련은 단순한 군사시범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매년 반복되는 훈련을 연례 행사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전략적으로 이 훈련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연합 지휘 체계가 실제로 굴러가는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한국군과 미군이 동일한 명령 체계에서 동일한 절차로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는지를 반복적으로 검증하는 거죠. 로이터 같은 주요 외신이 이 훈련을 보도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연합작전 수행 능력이 살아있는가? 한국 예비전력은 이 연합체계 안에서 움직입니다. 미군의 빈자리를 한국 예비군이 채우는 구조가 이미 훈련으로 반복됐죠. 이게 보험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세계의 시선이 더 날카로워지는 지점이 있어요. 최근 보도된 내용 중에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견했다는 거예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게 한국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전쟁은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북한 병력이 실제 전장을 경험하고 돌아온다면 그 경험치가 북한군 전체로 퍼지겠죠. 전술이 바뀌고 장비 운용 방식이 바뀌고 전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 순간 세계의 계산이 바뀝니다. 첫날의 화력 대결이 아니라 30일, 60일, 90일을 버티는 능력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장기전에서 국가가 버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비 전력입니다. 그래서 북한 변수가 커질수록 한국 예비 전력의 가격표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퍼시픽 포럼 같은 전략 분석 기관이 한국 예비 전력을 다룰 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논쟁이 있어요. 270만 예비군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더 날카롭게 만들 것인가?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가치가 없는 것을 두고 개혁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세계가 한국 예비 전력을 두고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논쟁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답을 말해주는 거예요. 전략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계가 한국을 평가할 때 예비군만 보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를 더 봐요. 대피 인프라입니다. 한국에는 지정된 민방위 대피 시설이 약 1만 7천 곳에 달합니다.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공공건물 지하. 서울 시민이 대피 경보를 듣는 순간 걸어서 10분 안에 닿을 수 있는 대피 시설이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을 때 키이우 시민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대피할 곳을 찾는 거였습니다. 대피 체계가 없으니 사람들이 지하철역으로 뛰어들었어요. 즉흥적으로 대피처를 만든 겁니다. 한국은 그 체계가 이미 깔려 있습니다. 전쟁이 나도 시민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이게 왜 예비 전력 이야기에 나오냐고요? 전쟁에서 군인만 버티면 되는 게 아닙니다. 사회가 버텨야 해요. 병원이 돌아가고 공장이 돌아가고 보급이 유지되고 민간인이 살아남아야 전쟁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전략 분석가들이 한국을 평가할 때 이 대피 인프라를 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은 전쟁을 전선에서만 준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가 전체가 전시 모드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예비군이 전투 동원이라면 민방위 인프라는 후방 유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나라가 세계에 얼마나 될까요? 손에 꼽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군대가 강한 나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버틸 수 있는 나라로 분류해요.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릅니다. 군대가 강한 나라는 많아요. 전쟁을 버틸 수 있는 나라는 드뭅니다. 군대는 무너질 수 있지만 사회가 버티면 전쟁은 계속됩니다. 반대로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사회가 무너지면 끝이에요. 한국은 군대와 사회를 동시에 전시체계로 묶어두는 드문 나라죠. 그리고 세계의 계산표에서 이건 단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을 침공하는 비용이 감당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전선을 뚫어도 후방이 버티고 후방을 흔들어도 사회가 버티고 사회를 무너뜨리려 해도 270만 명이 깨어납니다. 그 270만 명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로 전환되는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죠.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같습니다. 한국을 건드리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억제력의 완성형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싸움을 시작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거죠. 전쟁은 언제 시작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가 강할 때, 화력이 압도적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전쟁은 이길 수 있다고 계산될 때 시작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감당할 수 없다고 계산될 때 멈춥니다. 오늘 강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대한민국은 전면 침공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답은 숫자 하나에 있습니다. 600만입니다. 예비군 약 270만, 민방위 약 300만. 합산하면 약 600만 명의 전시 가용 인구가 이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600만이 한꺼번에 총을 드는 게 아니에요. 600만의 진짜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병력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국가는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약해집니다. 피로가 누적되고 보급이 부담되고 전력이 손실되죠. 그런데 예비 전력이 두터운 국가는 다릅니다. 초기 충격 이후 전력이 복원되고 손실 보충 속도가 유지되고 후방 기능이 살아있습니다. 이 차이가 전쟁의 판도를 바꿔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현대전은 단기전 아닌가요? 장기전 이야기가 현실적인가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동 분쟁은 수십 년이 됐죠. 현대전이 단기전이라는 건 희망사항이에요. 현실은 다릅니다. 그리고 장기전을 버티는 나라가 결국 살아남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전략가들이 가장 먼저 보는 건 점령 비용입니다. 도시는 점령할 수 있어요. 기지도 점령할 수 있고 정부 청사도 점령할 수 있죠. 그런데 사회 전체를 점령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을 점령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서울을 함락했습니다. 그 다음은 뭔가요? 270만 예비군이 각자의 지역에서 깨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동네의 골목을 손바닥처럼 알고 있어요. 어느 산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어느 건물 옥상에서 두 개의 접근로를 동시에 제압할 수 있는지, 어느 지하시설이 보급기지가 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점령군 입장에서는 악몽입니다. 전선은 없고 적은 어디에나 있고 그 적들이 서로 말이 통하는 상황이에요. 점령이 끝이 아닙니다. 점령 이후가 더 어렵습니다. 도시를 뺏어도 사회는 살아있고 사회가 살아있는 한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이게 점령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리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계가 주목하는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세대입니다. 한국의 예비 전력은 단일 세대가 아닙니다.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은 최근 훈련을 마친 사람들이에요. 40대와 50대는 복무 기간이 길었던 세대죠. 60대 초반은 냉전 긴장기를 온몸으로 겪은 세대입니다. 이 세 세대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전쟁은 기술만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심리와 의지도 싸워요. 공황이 오면 군대는 무너집니다. 훈련을 아무리 받아도 실제 위기 앞에서 처음 겪는 사람은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옆에 이미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다릅니다. 이 정도는 버틸 수 있다는 걸 몸으로 아는 사람이 있으면 공황의 전파 속도가 달라지죠. 한국은 세대 단위로 군사 기억이 축적된 나라입니다. 이 기억이 위기 상황에서 집단 심리를 안정시키는 완충제 역할을 해요. 젊은 세대가 흔들릴 때 위 세대가 잡아주고 그 위 세대가 흔들릴 때 또 그 위 세대가 잡아주는 구조죠. 전쟁에서 진짜 패배는 전선 붕괴가 아닙니다. 사회 붕괴입니다. 식수 공급이 끊기고 통신이 두절되고 행정이 마비되고 치안이 무너지는 순간 국가가 무너집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도 사회가 무너지면 싸울 수 없어요. 600만 구조는 바로 이 사회 붕괴를 막는 완충 장치입니다. 전투와 복구와 유지와 통제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구조예요. 한쪽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다른 쪽에서는 통신이 복구되고 보급이 이어지고 치안이 유지됩니다. 사회가 살아있는 한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이제 상대국의 입장이 돼보겠습니다. 한국을 침공하기 위해 계산표를 펼칩니다. 첫날 화력 우위 계산 가능합니다. 전선 돌파 속도 계산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점령 이후 270만 예비군이 활성화되는 비용,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세대 단위로 축적된 군사 기억이 만들어내는 저항 강도, 계산이 더 복잡해지죠.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시간 동안 국제사회가 개입하는 시나리오, 계산이 불가능해집니다. 결론이 나옵니다. 이겨도 남는 게 없겠다는 거예요. 억제력은 못 이기겠다고 느낄 때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이겨도 감당이 안 되겠다고 느낄 때 완성되죠. 대한민국은 바로 그 계산을 상대방 머릿속에 심어두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예비군을 제외하고도 국방력이 극도로 높은 나라예요. 사실상 침공이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 예비군을 훈련 제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전략 구조로 봤습니다. 지하철 안에 지친 남자들이 기억나십니까? 구겨진 셔츠, 축 처진 어깨, 피곤에 절은 얼굴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구조의 일부입니다. 600만 억제력의 벽돌 하나하나예요. 전쟁을 오래 버틸 수 있는 나라죠. 그리고 오래 버틸 수 있는 나라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강대국들이 이 나라 앞에서 계산기를 꺼내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같아요. 한국을 건드리면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저장된 600만의 힘. 그것이 이 나라의 진짜 무게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예비군을 보유한 나라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예비군 체질인 나라입니다. 평소엔 이웃집 아저씨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단지 날카로운 발톱을 잠재우고 있을 뿐입니다. 군복을 입는 순간 평범한 시민은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살상 기술자로 즉각 변모합니다. 명령이 없어도 스스로 보직을 찾고 직업적 전문성을 전술로 승화시키는 집단 지성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을 뿐이며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전쟁 억제력입니다. 600만의 잠든 거인이 깨어나는 순간 그 사회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병기창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가진 보이지 않는 힘의 본질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